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 다 쓰러져가는 담장 아래서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칼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에서는 이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소년의 눈은 영문도 모른 채 흔들리고 있었지요. 자객의 손에 들린 칼은 원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야담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담 스튜디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거지 소년 돌무치. 옛날 옛적 강원도 두타산 자락에 자리한 사마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곳이었지요. 이 고을 저작거리에는 돌무치라는 이름의 거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18, 얼굴은 볕에 그을려 거뭇하지만 눈매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돌무치는 어릴 적부터 이 저작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저 5살 무렵 어느 겨울밤 저작거리 어귀에 쓰러져 있던 것을 떡장수 할멈이 거두어 키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무치야, 너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이냐? 떡장수 할멈이 살아있을 적 종종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무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목에 걸린 조그마한 옥패 반쪽 말고는 자신의 과거를 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패는 반으로 쪼개진 모양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떡장수 할멈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돌무치는 홀로 저작거리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격만은 밝았습니다. 능청스럽게 말을 잘하고 눈치가 빨라 웬만해선 굶는 날이 없었지요. 어이구 나리. 오늘따라 얼굴에 복이 가득하십니다. 엽전 한 입만 적선하시지요. 저작거리 상인들도 돌무치의 넉살에 웃으며 떡 하나, 엽전 한 입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다리 밑에 누우면 돌무치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일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습니다. 돌무치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신 삼는 노인의 손자 개똥이었습니다. 이름은 흔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지요. 돌무치야, 오늘은 뭘 좀 얻어먹었냐? 개똥이 저작거리 어귀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지. 국밥집 아주머니가 남은 국물을 주셨어. 돌무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부럽구나. 나는 오늘 헛걸음만 했다. 개똥이 시무룩한 얼굴로 배를 문질렀습니다. 자, 그럼 나눠 먹자. 돌무치는 품에 숨겨두었던 떡 한 조각을 반으로 갈라 개똥에게 건넸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서로 나눌 줄 아는 것이 저작거리에서 자란 이들 사이의 정이었습니다. 돌무치야, 너는 가끔 그 옥패를 쓰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개똥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 언젠가 이걸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다. 에이, 그런 날이 오겠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돌무치는 그 말에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낯선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북쪽 몰락한 양반가에 사는 도련님 하나가 자신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소문이었지요. 글쎄, 김진사댁 도련님 말이야. 자네하고 판박이라던데? 저작거리 좌판 주인이 돌무치를 놀리듯 말했습니다. 돌무치는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 같은 거지랑 양반 도련님이 닮았다니요. 하지만 그 말은 돌무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2장 몰락한 양반가의 도련님 같은 고을 북쪽 끝자락에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마고을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던 김씨 가문의 저택이었지요. 지금은 기둥에 칠이 벗겨지고 마당에 잡초가 무성한 그저 옛 영화의 흔적만 남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김윤서라는 19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김도원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얼굴이 희고 반듯하며 몸가짐이 조용하고 예의를 중히 여기는 성품이었지요. 다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책만 읽으며 자란 탓에 저작거리의 셈법이나 사람 다루는 법은 서툴렀습니다. 윤서는 유독 시문짓기를 좋아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를 보며 시상을 떠올리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붓을 놀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이 매화는 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꽃을 피우니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서는 종종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마음만은 꼿꼿하게 지키려 애쓰는 것이 윤서 나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숙부 김도원은 겉으로는 조카를 아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오늘도 서책만 붙들고 있느냐? 몸도 좀 챙기려무나. 도원은 방문 앞에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은 표정까지는 윤서가 알 리 없었지요. 사실 김진사 댁의 재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도원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전담 문서도 곡간 열쇠도 모두 숙부가 쥐고 있었고 윤서에게는 그저 방 한 칸과 밥 세 끼만 허락될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문서를 달라 하면 어찌한단 말인가. 도원은 종종 밤이 되면 서재에 홀로 앉아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윤서의 20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법도로는 20살이 되면 집안의 모든 문서와 재산을 정식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었지요. 도원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윤서가 용기를 내어 숙부에게 곡간 문서에 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숙부님, 소자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전담 문서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원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허허, 그런 것은 아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학문에나 힘쓰거라. 하지만 소자도 언젠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서야, 어른 말을 믿거라. 세상 일이란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도원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았습니다. 숙부님은 어찌하여 늘 저리 문서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시는 걸까? 그날 이후로 윤서는 조금씩 서책방을 드나들며 남몰래 집안의 법도와 재산 상속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의 신복인 마름 억새가 은밀히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날이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말이냐? 거지 소년 하나가 도련님과 얼굴이 똑같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우연히 보았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흔하지 않느냐. 신경 쓸 것 없다. 하지만 억새가 물러간 뒤 도원은 오랫동안 홀로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형님이 살아계실 적의 어느 겨울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장 20해 전의 비밀. 20년 전 김진사 댁이 아직 융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김진사에게는 본처 외에 명심이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명심은 원래 이웃고을 평민 집안의 딸로 심성이 곱고 노래를 잘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명심은 김진사의 아이를 가졌고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돌무치였지요. 하지만 본처는 이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첩실의 자식이 이 집안에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저 여인과 아이를 당장 내쫓으십시오. 본처의 서슬 퍼런 호통에 김진사는 끝내 명심 모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떠나는 명심에게 옥패 한 쌍을 건넸습니다. 이 옥패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요. 반으로 나누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훗날 이 아이가 크면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요. 명심은 그 옥패 반쪽을 품에 안고 갓난아이를 업은 채 사마 고을 저작거리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여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명심은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아이를 키웠으나 몸이 약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마 고을에 흘러든 명심은 처음에는 부잣집에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했습니다. 이보게 손끝이 야무지구먼. 앞으로도 종종 일을 맡기겠네. 삭바느질을 맡기던 포목점 주인이 명심의 솜씨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명심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밤낮 없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아이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바늘을 놓지 못했지요. 아가, 우리 조금만 더 참자꾸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게다. 명심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가끔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 죽 한 그릇, 옷 한 벌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의 삶은 늘 벼랑 끝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심은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에만 홀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지요. 아이가 5살 되던 겨울, 명심은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가, 이 옥패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내 아비를 찾을 유일한 증표란다. 명심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목에 옥패를 걸어주었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돌무치는 얼어붙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작거리를 헤매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것을 떡장수 할멈이 거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명심 모자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본처마저 세상을 떠났고 김진사는 얼마 후 새로 얻은 부인에게서 아들 윤서를 얻었습니다. 김진사는 명심 모자를 내보낸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것이 아닌가. 김진사는 종종 홀로 사랑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회한에 잠기곤 했습니다. 사람을 풀어 명심 모자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찾을 수 없단 말이냐. 이 넓은 팔도 어디에도 없단 말이냐. 김진사는 몇 해가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놓았지만 끝내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명심과 첫째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내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거든 절대 모른 척하지 말아라. 김진사가 임종 직전 어린 윤서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너무 어렸던 탓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숙부 김도원뿐이었습니다. 도원은 형님이 살아있을 적부터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옥패의 존재도 명심 모자가 이 고을로 흘러들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거지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도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조카가 둘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내게는 화근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지. 도원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자리한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인 김진사보다 늦게 태어난 둘째였고 어릴 적부터 늘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아야 했습니다. 도원이 너는 아우이니 형을 공경하고 따라야 하느니라. 부모는 늘 도원보다 형을 먼저 챙겼고
좋은 것은 언제나 형의 몫이었습니다. 학문도 벼슬길도 재산도 모든 것이 장자인 형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도원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아우 노릇을 했지만 속으로는 늘 억울함이 쌓여갔지요.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가져가다니. 형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가 남았을 때 도원은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쥐면서 오랫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듯 그는 점점 욕심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것으로 만들리라. 평생을 그늘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빛을 볼 차례다. 이런 뒤틀린 마음이 결국 조카들을 향한 무서운 계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 자객의 밤. 며칠 뒤 김도원은 마름 억새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억새야, 은밀히 사람을 하나 구해오너라.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로. 무슨 일에 쓰시려고요? 윤서 도련님이 요즘 밤마다 서책을 구하러 홀로 마을을 나다니지 않느냐. 그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 억새는 도원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지만 감히 되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서는 요즘 들어 저작거리 서책방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숙부 몰래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숙부님이 곳간 열쇠를 내주지 않으시는 것이 벌써 몇 해째다. 내 나이 20이 되면 정식으로 문서를 물려받아야 할 텐데 윤서는 서책방 주인에게 넌지시 법도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런 낌새를 억새가 눈치채고 도원에게 고한 것이었습니다. 도원이 구해온 자객은 사마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뜨내기였습니다. 얼굴을 아는 이가 없어 뒤탈이 없을 자였지요. 저 집 밤에 홀로 나다니는 젊은 사내를 처리해주게. 값은 넉넉히 치르겠네.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희고 반듯한 얼굴에 몸가짐이 조용한 자일세. 밤이 늦으면 대개 저작거리 뒷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억새는 자객을 데리고 저작거리 뒷골목을 미리 살피며 윤서가 주로 다니는 길목을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좁은 골목이 나오는데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등불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서 일을 벌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자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의 지형을 눈에 익혔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듯 손놀림 하나하나가 침착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흰 도포를 입고 서책방 쪽에서 걸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요. 그 자가 바로 표적이요. 억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도원은 자객에게 은자를 두둑이 쥐어주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돌무치는 처음으로 김윤서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서책방 앞에서였습니다. 돌무치는 늘 그렇듯 국어를 하러 나섰다가 서책방에서 나오는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지요. 어이쿠, 두 사람 다 놀라서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목구비도 눈매도 심지어 웃을 때 입가에 지는 주름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자네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 소문으로 들은 그 거지인가? 도련님이야말로 소문의 그 도련님이십니까? 돌무치가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낯선데도 낯설지 않은 묘한 기분이었지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일세. 윤서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다 있다니. 소인도 놀랐습니다요. 도련님 같은 분과 제가 닮았다니 팔자가 서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돌무치가 능청스럽게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잠깐씩 주고받았지요. 소인은 부모도 모르고 이 저작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나 역시 어릴 적 부모를 여의었네. 지금은 숙부님 댁에 얹혀 지내고 있지. 짧은 대화였지만 돌무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기분이었지요. 밤이 늦었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몸 조심하게. 윤서가 인사를 건네고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뒷골목에 자객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 리 없었습니다. 윤서와 헤어진 돌무치는 어쩐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저 도련님이 지나간 길이 심상치 않은데 돌무치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돌무치는 낯익은 넝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다른 거지가 벗어놓고 간 두루마기였지요. 찬바람이 매서워 돌무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주워 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놈 각오해라. 자객은 어둠 속에서 두루마기를 걸친 실루엣만 보고 그것이 윤서라고 확신했습니다. 흰 얼굴에 반듯한 체형, 게다가 서책방 방향에서 걸어오는 자였으니까요. 칼이 번쩍였습니다. 돌무치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덜미에 칼날을 스치듯 맞고 말았습니다. 으악!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도련님이 아닙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목을 움켜쥔 채 돌무치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자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이라 얼굴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미 칼을 뽑은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닥쳐라. 이미 늦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쪽에서 순찰을 돌던 포졸들의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무슨 소란이냐? 자객은 흠칫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무치는 목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급소를 살짝 비껴간 자리였지만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지요. 5장. 뒤바뀐 두 사람. 포졸들이 달려왔을 때 쓰러진 돌무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김진사댁 도련님 아니십니까? 어둠 속에서 흰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본 포졸들은 당연히 윤서라고 여겼습니다. 돌무치가 걸친 것이 마침 낮에 눈에 익은 서책방 근처 옷차림과 비슷했고 얼굴도 흡사했으니 착각할 만도 했지요. 어서 김진사댁으로 모셔라. 정신을 잃은 돌무치는 그렇게 김윤서로 오인된 채 낯선 기와집으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진짜 김윤서는 돌무치와 헤어진 뒤 다른 길로 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책방 주인이 알려준 지름길이었지요. 그 길에서 윤서는 다리 밑에서 잠든 거지들 무리를 지나쳤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잠결에 뒤척이다 윤서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노인이 놀라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곁에 있던 개가 짖으며 날뛰었고 소란에 놀란 윤서는 발을 헛디뎌 진창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윤서의 흰 도포는 흙탕물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넘어지며 도포 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지요. 반듯했던 양반과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꾀재재한 몰골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윤서는 진창에 젖은 도포를 털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어나 이런 몰골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 당혹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근처를 지나던 다른 거지들이 킥킥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저 양반 꼴이 아주 볼만하구먼. 누군가 놀리듯 말했지만 윤서는 대꾸할 정신도 없이 옷매무새를 정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까와는 다른 포졸 무리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에 자객이 나타났다. 다들 몸조심하시오. 윤서는 놀라 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침 진창에 넘어진 자신의 몰골 때문에 순찰 포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웬 놈이냐? 이 밤중에 이런 몰골로 돌아다니다니 수상하구나. 혹 조금 전 소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 근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흙투성이에 찢어진 도포를 걸친 윤서를 순찰 포졸은 도무지 양반과 도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지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일단 관하로 끌고 가자.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윤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밤은 깊었고 포졸들은 자객 소동에 예민해진 터라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김윤서는 거지 취급을 받으며 관아 옥사 한 구석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진짜 돌무치는 김진사댁 도련님으로 오인되어 정성 어린 치료를 받는 기이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개똥은 돌무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저작거리를 이잡듯 뒤지고 다녔습니다. 돌무치야, 어디 있느냐, 돌무치야. 개똥은 다리 밑부터 저작거리 구석구석까지 뛰어다니며 벗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돌무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서책방 앞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개똥은 혹 자객 소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마 그 소란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개똥은 밤새 뜬 눈으로 걱정하며 지새웠습니다. 이 걱정은 훗날 돌무치가 다시 저작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장 낯선 이불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돌무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을 대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곁을 지키던 하인이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갈했고 벽에는 서책이 가득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돌무치가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하인은 도련님이 놀라서 넋이 나갔나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댁이시지요. 어젯밤 자객에게 습격을 당하셨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정말이지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그 순간 돌무치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 다들 나를 그 도련님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돌무치는 순간 진실을 말하려 입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중년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윤서야, 정신이 드느냐? 숙부다. 숙부님이시구나. 돌무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자객이 정말 이 도련님을 노린 것이었다면 그 배후에 이 숙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어찌 될까? 이 숙부라는 자가 정말 흑막이라면 나는 그저 거지로 돌아갈 뿐이고 저 도련님은 지금 어디선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돌무치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잠시 이 도련님 행세를 해보기로 말이지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돌무치는 낯선 이불의 감촉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작거리 다리 밑 거적대기 하나로 버티던 밤들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폭신하구나. 이런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도 있다니. 돌무치는 신기한 듯 이불을 매만졌습니다. 방 안 가득한 서책 냄새도 정갈하게 정돈된 세간살이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했지요.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랐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돌무치는 문득 그런 생각에 잠기며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돌무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객에게 놀라 정신이 없어서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잠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숙부 도원은 잠시 조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놀란 충격 때문이려니 여겼지요. 그래, 며칠 푹 쉬어라. 몸이 우선이다. 도원이 물러가자 돌무치는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집에서 대체 어찌 지내야 하나? 돌무치는 목에 걸린 옥패 반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 도련님 집안 이름이 김씨였지 나도 김씨인데. 설마. 돌무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김씨가 한둘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무치는 방 안을 슬쩍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중년 사내를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저 그림은 네 그림입니까? 돌무치가 곁을 지나던 하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 도련님도 참. 큰 날이, 그러니까 도련님의 부친이신 김진사 날이 초상화가 아닙니까? 어찌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아, 아니다. 그저 오랜만에 다시 보니 새삼스러워서 그랬다. 돌무치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녀가 물러간 뒤 돌무치는 홀로 초상화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사내의 눈매가 어쩐지 자신의 눈매와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돌무치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떨려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돌무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든 의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무치는 틈만 나면 그 초상화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무언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지요. 7장 옥사에 갇힌 도련님. 한편 진짜 김윤서는 차디찬 관아 옥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고을 김진사댁 도련님입니다. 윤서가 옥사 창살을 붙잡고 아무리 호소해도 밤새 순찰을 돌았던 나졸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허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거지 주제에 양반 행세라니. 윤서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흙투성이에 찢어진 도포 차림으로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사 앞을 지나던 노인 하나가 윤서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김진사 댁과 왕래가 있던 먼 친척벌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어허, 저 얼굴이 낯이 익은데.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옥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어르신, 소인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은 김진사 댁의 윤서이옵니다. 윤서가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몰골이 그리 남루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내 기억 속 윤서 도련님은 이리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었네.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게야. 어르신, 제발 믿어주십시오. 정령 소인이옵니다. 하지만 노인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쯧쯧, 세상에 남을 속이려는 자들이 참으로 많구나.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얼굴을 아는 이조차 자신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옷 한 벌이 이토록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구나. 신분이라는 것이 결국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었나? 그날 밤 윤서는 차디찬 옥사 바닥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새벽녘 옆칸에 갇혀있던 좀도둑 하나가 딱한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억울한 일로 잡혀왔나 보구먼. 나도 그렇다네. 여기 들어온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없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질 같은 것은 한 적도 없습니다. 윤서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허허, 다들 그렇게 말한다네. 하지만 여기서는 자네가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세상 이치가 원래 그런 걸세. 좀도둑의 말은 냉소적이었지만 묘하게도 윤서의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자신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나저나 자네 얼굴은 멀쩡한데 몸은 영 고생을 안 해본 태가 나는구먼. 정말 양반집 도련님이었나 보군. 이제는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윤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침 현감이 아침 순찰차 옥사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무슨 죄로 갇혀 있느냐? 어젯밤 자객 소동 때 수상한 몰골로 붙잡혔는데 계속 양반과 도련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감은 흙인 윤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흙투성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 생김새와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윤서라 하옵니다. 이 고을 김진사 댁의 하나뿐인 자손이옵니다. 김진사 댁이라면 북쪽 기와집 말이더냐.
그 댁 도련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이가 있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고을에서 김윤서의 얼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뒤로는 집안 사람들과 왕래가 뜸했던 탓이었지요. 소인이 알기로 그 댁 도련님은 어젯밤 자객의 습격을 받아 지금 댁에서 요양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이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윤서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객의 습격을 받아 지금 요양 중이라고?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인가? 날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습격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어젯밤 그 골목에서 헤어진 거지 소년이 있었는데 혹 그 아이가 저 대신 윤서의 머릿속에 번뜩 돌무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지 소년이 제 옷과 닮은 것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혹 그 아이가 저로 오인되어 습격을 당한 것은 아닌지.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명을 내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구나. 이자를 일단 옥에서 풀어주되 김진사 댁에 사람을 보내 진위를 알아보아라. 그렇게 윤서는 옥에서는 풀려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길이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8장 예법을 모르는 도련님. 김진사 댁에서는 며칠째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무치, 아니 도련님 행세를 하는 가짜 윤서는 좀처럼 양반가의 예법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였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먼 친척 어른에게 돌무치는 저작거리식으로 넙죽 허리만 굽혔습니다. 이런. 도련님 어른께 인사를 올릴 땐 큰 절을 올리셔야지요. 어찌 그리 인사를 하십니까? 곁에 있던 유모가 화들짝 놀라 귓속말로 일러주었습니다. 아, 그렇지요. 돌무치는 얼른 자세를 고쳐 어색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하는 순서도 몰라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지요. 친척 어른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허허 놀란 여파로 몸이 굳었나 보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돌무치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남들 하는 걸 눈여겨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겠구나. 도련님, 어찌 젓가락질을 그리 하십니까? 밥상을 차리던 하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돌무치는 저작거리에서 먹던 대로 손으로 밥을 뭉쳐 먹으려다 들킨 것이었지요. 아, 아니다. 그저 습관이 잘못 들어서. 돌무치는 얼른 젓가락을 집어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책을 읽으라 하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붓을 잡으라 하면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하루는 도원이 지나가는 말처럼 서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랜만에 내 글솜씨가 궁금하구나. 예전에 즐겨 필사하던 대목을 한번 써보아라. 돌무치는 붓을 쥐긴 했으나 손이 떨려 먹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겨우 몇 글자를 삐뚤빼뚤 적어 내려갔지만 그마저도 반쯤은 틀린 글자였습니다. 허허, 이것 참. 곁에서 지켜보던 서생 하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글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돌무치는 얼굴이 화끈거려 얼른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손목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객에게 다친 여파인지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서생은 미심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그 광경을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며 속으로 의심을 하나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요즘 어딘가 이상하십니다. 예전에 도련님답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온 늙은 유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자객에게 놀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돌무치는 매번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숙부 도원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아이가 정말 윤서가 맞나? 도원은 조카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은근슬쩍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내 아버님이 생전에 즐겨 읽으시던 책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돌무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알 리가 없었지요. 그것이 돌무치가 머뭇거리자 도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서 하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실은 곳간지기가 실수로 등잔을 넘어뜨려 생긴 작은 소동이었지만 덕분에 돌무치는 곤란한 질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불부터 끄십시오. 돌무치가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도원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사람을 붙여서 좀 더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날 밤 돌무치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들통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그 도련님은 대체 어찌 되었을까? 혹 자객에게 진짜로 당하신 것은 아닐까? 돌무치는 도련님의 안위가 걱정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구장, 정운여 서라.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댁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고을 박찬판댁의 규수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윤서와 어릴 적부터 양가 부모끼리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지요. 도련님 자객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설아는 다급한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야무진 인상의 규수였지요. 돌무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혼녀라니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 또 도련님 어찌하지요. 규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녀가 다급히 알려왔습니다. 돌무치는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방에 나가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설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돌무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도련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목의 상처는 좀 어떠하십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돌무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곱게 자란 규수와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었으니 절로 말투가 뻣뻣해졌지요. 설하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윤서의 말투와는 어딘가 달랐던 것입니다. 도련님, 오늘따라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낯서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아닙니다. 그저 놀란 여파가 아직 남아서 그런가 봅니다. 돌무치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설아는 잠시 말없이 돌무치를 바라보다가 문득 소매자락에서 작은 서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도련님, 지난번에 제게 빌려주신 시집입니다. 다 읽었기에 돌려드리려 가져왔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었던 시구 기억하십니까? 돌무치는 그 서책의 제목조차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것이? 돌무치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설아의 눈빛이 점점 의아하게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개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무치는 그 틈을 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 개가 왜 저리 짖는지 한번 나가보아야겠습니다. 몸이 아직 성치 않아 오래 앉아있기 힘드니 오늘은 이만 쉬어야 할 듯합니다. 예. 그럼 몸조리 잘하십시오. 설아는 못내 아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돌무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일이구나. 저 교수님까지 속여야 한다니. 게다가 저리 눈치가 빠른 분이시니 올해는 못 버티겠구나. 돌무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신분을 속이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진심을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저 교수님은 진심으로 도련님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돌무치는 밤늦도록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살 때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인 줄 돌무치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루빨리 진짜 도련님을 찾아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돌무치는 그렇게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도원은 조카를 확실히 시험해 볼 요량으로 큰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침 김진사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서야, 이번 기일에는 내가 직접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제 나이도 찼으니 그 정도는 능히 해낼 수 있겠지. 돌무치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사가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절차와 예법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큰일이구나. 이번에는 정말 꼼짝없이 들통나겠구나. 돌무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늘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던 어린 몸종아이가 슬며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아, 그래. 잠이 오지 않는구나. 몸종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주제넘지 만옥 제사 절차가 걱정되어 그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돌무치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소인이 어릴 적부터 이 댁에서 자라 제사 때마다 곁에서 심부름을 해왔습니다. 절차라면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돌무치는 뜻밖의 구원자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나를 좀 도와다오. 그날 밤 몸종아이는 병풍 뒤에 몰래 숨어 제사 절차마다 나지막이 순서를 일러주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당 앞에 병풍이 둘러쳐지고 제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도원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무치가 제주로 나섰습니다. 강신제배. 늙은 유모가 순서를 일러주었지만 돌무치는 순간 어느 쪽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몸종아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왼쪽 무릎부터입니다. 돌무치는 얼른 왼쪽 무릎을 먼저 꿇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지켜보던 도원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술을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돌무치가 술병을 어색하게 들어올리자 다시 병풍 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3번에 나누어 따르셔야 합니다. 돌무치는 진땀을 흘리며 하나하나 몸종아이의 속삭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자목근엄한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절차 중간 충문을 읽어야 하는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이것만은 병풍 뒤에서 대신 읽어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돌무치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한글로 적힌 충문조차 더듬더듬 읽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목이 잠겨서. 돌무치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 목소리를 잔뜩 쉰 소리로 꾸며냈습니다. 숙부님 송구하오나 목이 잠겨 충문을 제대로 읽기 어려울 듯합니다. 숙부님께서 대신 읽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도원은 잠시 미심쩍은 눈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지만 명색이 집안 어른으로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내가 대신 읽어주마. 그렇게 위기를 넘긴 돌무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돌무치는 몸종아이를 조용히 불러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내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구나.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별 말씀을요, 도련님. 소인은 그저 도련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몸종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날의 인연으로 몸종아이는 이후로도 돌무치를 은밀히 도우며 그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훗날 도원의 계략을 엿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 알린 것도 바로 이 아이였던 것이지요. 10장 의심의 눈초리. 설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오늘따라 어딘가 이상하셨어. 말투도 눈빛도 평소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설아는 유모에게 넌지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오늘 도련님을 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마치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이고 아가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객을 당해 놀라셔서 그런 게지요. 그런가. 그래도 마음이 영 개운치 않네. 설아는 며칠 뒤 다시 한번 김진사 댁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기별을 넣지 않고 불시에 찾아가 보기로 했지요.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숙부 도원이 조카를 향한 의심을 점점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의 위치를 슬쩍 물었을 때 가짜 윤서가 엉뚱한 곳을 가리켰던 것이 결정적이었지요. 저 아이는 분명 윤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무렵부터 도원은 이미 억세를 시켜 저작거리를 뒤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설아가 불시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도련님 계십니까? 설아가 사랑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마침 돌무치는 마당에서 하인들과 함께 나무를 나르는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쪽이 훨씬 편했던 것이지요. 또 도련님? 설아는 양반과 도련님이 하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무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무치는 그제야 아차 싶어 급히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돌무치는 당황하여 소매자락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어찌 하인들과 함께 이런 일을. 설아의 목소리에 놀람과 의구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아, 그것이 몸이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서. 돌무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어딘가 사람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혹 제게 숨기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돌무치는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계속 숨길 것인가. 이 교수님은 눈치가 밝고 마음이 고든 분 같다. 언젠가는 밝혀지릴 차라리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돌무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도련님의 안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교수님,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만간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설아는 그 말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설아는 더 캐묻지 않고 돌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스스로 진실을 알아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 역시 나름대로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글공부 시험에 이어 곳간 열쇠의 위치까지 엉뚱하게 짚은 조카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도원은 서재에 홀로 앉아 턱을 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윤서가 아니라면 진짜는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도원의 머릿속에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남겼다는 첫째 아들에 관한 소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설마 그 옛날 쫓겨난 첩실의 아들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도원에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셈이었습니다. 조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억새를 불러라. 도원은 서늘한 목소리로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이날 밤의 결심이 훗날 두 형제를 모두 노리는 계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1장 저작거리의 진짜 도련님. 같은 시각 진짜 김윤서는 낯선 거지 무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확인을 위해 김진사 댁에 사람을 보냈지만 숙부 도원은 교묘하게 발뺌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 조카는 지금 이 댁에서 요양 중입니다. 필시 어디서 거지 하나가 헛소문을 퍼뜨리는 모양입니다. 도원은 오히려 관아에 이렇게 둘러댔고 확인차 온 아전은 방 안에 누워있는 돌무치의 얼굴만 슬쩍 보고 돌아갔습니다. 워낙 닮은 얼굴이었으니 아전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진짜 윤서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친 거지가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만 저작거리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윤서는 결국 다리 밑 거지들 무리에 섞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 이 신세가 되었나? 늙은 거지 하나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던 도련님이 밥을 빌어먹고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윤서는 거지들 사이에서도 사람 사는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게. 오늘은 운 좋게 국밥집에서 남은 걸 얻었네. 늙은 거지가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정을 몸으로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윤서는 우연히 자신의 출생에 얽힌 실마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에 자네 혹시 옥패라는 물건을 아는가? 늙은 거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옥패라니요? 예전에 이 저작거리에 명심이라는 여인이 있었지. 곱고 노래를 잘하는 여인이었는데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흘러들어 왔더랬어. 아이 목에 반쪽짜리 옥패를 걸어두었던 기억이 나는군. 윤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아마 지금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돌무치라는 아이가 그 아이일 걸세. 떡장수 할멈이 거두어 키웠지. 윤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지요. 윤서야, 내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거든 절대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돌무치라는 아이가 나의 형님이란 말인가?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꼭 닮은 얼굴의 이유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윤서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벌써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터였지요. 허허, 젊은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군. 오늘은 나가서 뭐라도 얻어와야 할 텐데. 늙은 거지가 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직접 구걸에 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 몸이라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국밥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윤서는 결국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용 남는 국물이라도 있으시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리가, 여기 거지들 오는 데 아니야. 국밥집 주인이 매몰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 겪는 수모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런 윤서를 딱하게 여긴 것은 다름 아닌 저작거리에서 좌판을 벌이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자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구걸이 영 서툴구먼. 있다, 이거라도 먹게. 떡장수 안악이 인절미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남의 손에서 받은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윤서는 조금씩 저작거리의 생리를 익혀갔습니다. 다리 밑 거지들 사이에도 나름의 질서와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밑 거지 무리 중에는 텃세가 심한 왈패 같은 사내 곰배가 있었습니다. 어이 새로운 놈. 여기가 네 구역인지 알고 얼쩡대는 거냐. 곰배가 윤서의 멱살을 잡아채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윤서가 당황해 말을 더듬자 곰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투하고는 어디 양반집 도령이라도 되는 줄 아나? 여기서 밥 얻어먹으려면 텃세를 치러야지. 윤서는 처음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늙은 거지가 나서서 중재해준 덕에 큰 봉변은 면했습니다. 곰배야, 그만해라. 이 친구도 사정이 있어 흘러든 게야. 우리끼리 싸워서 뭐하나. 그날 이후 윤서는 곰배와도 조금씩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곰배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저작거리에서 자란 처지였고 거친 말투 뒤에는 순박한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미안하게 됐네.
처음엔 다들 그렇게 텃세를 치르며 자리를 잡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곰배가 멋쩍은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닐세. 오히려 자네 덕분에 이곳 생활을 빨리 익힐 수 있었네. 윤서가 진심으로 답하자 곰배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윤서와 곰배는 함께 다니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쩌다 이곳까지 흘러오게 됐나?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서 윤서가 물었습니다. 곰배는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역병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됐지. 처음엔 나도 자네처럼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게 죽기보다 싫었네. 하지만 살아야 하니 어쩌겠나. 미안하네, 아픈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아닐세. 오히려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하구먼. 자네도 나름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굳이 캐묻진 않겠네. 윤서는 곰배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신분을 떠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자네 같은 벗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윤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말 마시게. 여기서는 다들 그날 하루를 함께 살아낸 식구나 마찬가지일세. 곰배가 씩 웃으며 윤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날의 인연이 있었기에 훗날 자객이 나타났을 때 곰배가 주저없이 몸을 던져 윤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며칠 뒤 곰배는 윤서에게 저작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보게, 구걸도 요령이 있는 법일세. 무작정 손을 내밀지 말고 먼저 상대의 낯빛을 살펴야 하네. 인심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지. 그런 것도 다 요령이 있는 줄은 몰랐네. 윤서가 신기한 듯 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죽치고 있으면 안 되네. 장사꾼들 눈치가 보이니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지. 곰배는 진지한 얼굴로 이런저런 요령을 알려주었고 윤서는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서도 제법 구걸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부끄러움도 많이 가셨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지요. 어이구, 자네 이제 제법이구먼. 곰배가 흐뭇한 얼굴로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자네 덕분일세. 이런 것을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살아가는데 헛된 배움은 없다는 걸 새삼 느끼네. 윤서는 문득 서책 속 성현의 말씀보다 이곳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낯선 가마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박찬판댁 규수 설아가 도련님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몸소 저작거리를 살피러 나온 것이었지요. 설아는 하녀 하나만 데리고 저작거리를 거닐며 이것저것 묻고 다녔습니다. 혹 이 근방에서 김진사댁 도련님과 닮았다는 거지 소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설아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도련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 혹 지금 그 댁에 계신 분이 그러던 중 설아는 다리 밑을 지나다 우연히 윤서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설아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흑투성이의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얼굴만은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또 도련님? 설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서 역시 설아를 알아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혼녀가 이런 몰골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규수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윤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십니까? 지금 댁에는 도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아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그동안의 사정을 낮은 목소리로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댁에 계신 분은 도련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었군요. 어쩐지 말투도 몸가짐도 어딘가 다르다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눈치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인의 눈은 생각보다 밝답니다. 설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려 도련님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보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윤서는 뜻밖의 도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그 길로 곧장 관아로 향해 그동안 보고 들은 정황을 낱낱이 현감에게 고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현감이 윤서의 말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되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지요. 현감은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 여겨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섣불리 드러내서는 안 될 듯하다. 만약 김도원이라는 자가 정말 흑막이라면 미리 눈치채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 말이다. 현감은 믿을 만한 아전 하나를 불러 김진사댁 안팎을 은밀히 살피도록 명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그 댁에 관한 소문을 넌지식 해보아라. 특히 최근 도원이라는 자가 은자를 크게 쓴 일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며칠 뒤 아전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날이 알아보니 근래 도원이 낯선 뜨내기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름 억새가 저작거리에서 수상한 사내에게 은자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역시 심상치 않구나. 하나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현감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김진사 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조사가 훗날 도원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지요. 12장 숙부의 계략. 김도원은 조카의 행동거지가 하루가 다르게 이상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점점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윤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윤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도원은 은밀히 억새를 불러 저작거리를 뒤지게 했습니다. 거지들 사이에 새로 들어온 낯선 사내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얼굴이 희고 반듯한 자일 것이다. 며칠 후 억새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날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 밑에 그런 사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이 확실한 듯합니다. 도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거지아이가 진짜 첫째 조카이고 지금 저작거리에 있는 자가 진짜 둘째 조카라. 이거 오히려 잘 되었구나.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할 좋은 기회다. 억새야, 이번 일은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원은 억새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저작거리 다리 밑에 그 사내를 없애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짜 도련님도. 도원의 목소리가 낮게 잦아들었습니다. 기회를 보아 처리한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지. 억새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도원의 명을 감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그날 밤 도원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형님 김진사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아들 중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이 집안의 재산과 가문은 마땅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아우 도원은 그저 이를 관리할 뿐 결코 사사로이 취하지 말지어다. 도원은 유서를 촛불에 가져다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만 이 재산은 이제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조카가 모두 사라진다면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겠지요. 유서는 순식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원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겹방에서 심부름을 하던 어린 몸종이 우연히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몸종 아이는 그날 밤 서재에 이부자리를 받으리러 왔다가 도원의 혼잣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나리께서 도련님을 해치려 하신다니 몸종 아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문 밖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칫 인기척을 냈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까봐 몸종 아이는 도원이 잠들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몸종 아이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진정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무거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도련님께 전해야 할지 밤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13장 위기의 밤 몸종 아이는 겁에 질려 곧장 돌무치 아니 가짜 도련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돌무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리께서 오늘 밤 사람을 시켜 저작거리의 거지 사내를 해치려 하십니다. 그리고 도련님도. 몸종 아이는 벌벌 떨며 엿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돌무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련님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말이 아닌가. 돌무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지요. 고맙다. 내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겠구나. 돌무치는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담을 넘어 저작거리로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저작거리 골목골목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지름길을 택할 수 있었지요. 억새와 자객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다리 밑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하네. 나리께서 재촉이 심하시니. 억새가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알겠소. 저자가 홀로 있을 때를 노려야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자객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다리 밑 거지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다리 밑에서는 윤서가 늙은 거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무슨 근심이라도 있나? 늙은 거지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많아서.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억새와 자객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군. 흰 얼굴에 반듯한 몸가짐 틀림없다. 억새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칼을 든 자객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윤서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으어! 자객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저 멀리서 돌무치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그게 누구냐? 억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그 사람이 진짜 도련님이오. 돌무치가 자객의 팔에 매달려 칼을 막아섰습니다. 자객은 순간 당황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목소리는 윤서도 어둠 속에서 돌무치를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자네 어찌 여기에? 그 순간 소란을 듣고 인근 순찰 포졸들이 방울 소리를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자객과 억새가 그토록 서둘러 물러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란이 벌어지기 직전 곰배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다리 밑 거지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던 것이지요. 저 수상한 놈들, 아무래도 윤서를 노리는 것 같다. 다들 조용히 뒤를 따라가 보자. 곰배와 거지 몇이 그림자처럼 뒤를 밟고 있다가 자객이 칼을 뽑아드는 순간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놈들, 우리 식구를 건드리다니 어디 한번 해보자는 게냐. 곰배가 억새의 등을 몽둥이로 후려치자 억새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으악! 이것들이 감히. 자객 역시 갑작스레 나타난 거지 무리에 당황하여 제대로 칼을 쓰지 못하고 허둥거렸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오늘은 글렀습니다. 어서 피하시지요. 억새가 몸을 일으키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바로 그 틈에 순찰 포졸들의 방울 소리까지 들려오자 이런 제기랄. 자객과 억새는 황급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포졸들이 도착했을 때 돌무치와 윤서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두 사람을 본 포졸들은 눈을 비비며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14장 두 얼굴이 만나던 날 돌무치와 윤서는 그 길로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현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얼굴을 본 관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구나. 현감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하나 소상히 고하여라. 돌무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 저작거리의 거지 돌무치라 하옵니다. 며칠 전 밤 자객의 칼에 목을 다쳤는데 사람들이 소인을 이댁 도련님으로 착각하여 김진사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련님은 어디 계셨단 말이냐? 윤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소인이 진짜 김윤서이옵니다. 그날 밤 진창에 넘어져 몰골이 초라해진 탓에 포졸들에게 거지로 오인되어 옥에 갇혔었습니다. 현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 돌무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인이 그 댁에서 며칠 지내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숙부 되시는 김도원 나리께서 도련님을 해치려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소인이 진실을 밝혔다가는 숙부께서 곧바로 또 다른 수를 쓸까 두려웠습니다. 하여 시간을 벌고자 도련님 행세를 하였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숙부가 조카를 해치려 했다니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허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얼굴이 닮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제라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 무언가 확실한 증표가 있느냐? 소인의 목에 걸린 이 옥패가 소인의 유일한 증표이옵니다. 돌무치가 옥패를 어루만지며 답했습니다. 소인의 부친께서도 생전에 비슷한 물건을 사당에 보관해 두셨다 들었습니다. 사당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서가 덧붙였습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할 것 없다. 지금 즉시 김진사댁 사당을 조사하겠다. 그때 윤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인이 저작거리에서 지내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돌무치라는 자가옥 소인의 이복형이 아닌가 합니다. 관아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현감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늙은 거지에게 들은 이야기와 임종 직전 아버지가 남긴 말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소인의 부친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형이 하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치의 목에 걸린 옥패가 혹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 아닌가 합니다. 현감이 돌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에 걸린 것을 이리 가져와 보아라. 돌무치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풀어 현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5살 적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걸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아버지를 찾을 유일한 증표라 하셨습니다. 15장 하나로 맞춰진 옥패. 현감은 즉시 사람을 보내 김진사댁 사당을 뒤지게 했습니다. 사당 깊숙한 곳 위패 아래 오래된 나무암 속에서 나머지 반쪽 옥패가 발견되었습니다. 관원들이 2개의 옥패 반쪽을 나란히 맞추어 보았습니다. 쩍 소리와 함께 2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도 이어져 하나의 완전한 모양을 이루었지요. 세상에, 지켜보던 이들 모두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사댁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옥패가 틀림없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온 늙은 유모가 옥패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소인이 옛날에 이 옥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마님께서 살아계실 적 첫째 도련님께 걸어주시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구나. 이 2 사람은 김진사의 친아들이자 서로 이복 형제인 것이다. 돌무치와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친근감이 비로소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돌무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형님이라니. 돌무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왜 혼자인가?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은 형님이 계셨던 것이었군요. 형님, 그러고 보니 지난번 방에 걸린 아버님의 초상화를 보고 어쩐지 눈매가 낯익다 느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군요. 윤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 초상화 앞을 서성이며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었지. 이제 보니 다 핏줄이 이끄는 마음이었나 보구나. 돌무치도 벅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켜보던 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현감의 표정이 다시 엄중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은 이제 명백해졌다. 허나 그렇다면 이 모든 사달을 일으킨 자를 찾아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도련님들을 해치려 한 자객과 그 배우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16장 숙부의 최후. 현감은 즉시 나졸들을 이끌고 김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원은 갑작스러운 관아 행렬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현감나리, 이 어인 행차이십니까? 현감은 냉랭한 눈빛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놈, 조카를 해치려 자객을 사주한 죄를 내가 알렸다. 도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돌무치와 윤서가 나란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숙부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윤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희 두 형제가 모두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도원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도원은 더 이상 발뺌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름 억새가 관원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저작거리에서 자객과 함께 도주하려다 붙잡힌 뒤였지요. 나리, 죄송합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억새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 두 도련님을 모두 없애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셨습니다. 유서까지 태워 없애셨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형의 유서를 불태우고 조카들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대죄로다. 도원은 한동안 발뺌을 계속했습니다. 소인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억새라는 자가 홀로 꾸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병풍 뒤에서 몸종아이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현감나리, 소인이 나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두 도련님을 없애고 재산을 독차지하겠다 하셨고 큰 나리의 유서를 촛불에 태워 없애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찌. 소인이 그날 밤 심부름을 하러 곁방에 있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소인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셨겠지요. 현감이 매섭게 도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하인 아이의 증언까지 이리 또렷하거늘. 게다가 나리께서 억새에게 은자를 건네시는 것을 본 다른 하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소인 혼자만의 말이 아니옵니다. 몸종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곁에 섰던 늙은 유모 역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나리, 소인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래 나리께서 밤늦도록 홀로 서재에서 서책을 태우시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치려니 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필시 그것이 큰 나리의 유서였던 듯합니다. 증언이 하나둘 더해질수록 도원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그만. 도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감은 도원과 억새 그리고 자객까지 모두 관하로 압송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자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김진사댁의 재산과 문서는 응당 두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훗날 관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도원은 조카를 해치려 한 죄와 형의 유서를 없앤 죄가 함께 물어져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객과 억새 역시 각기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았는데 다만 억새는 순순히 자백하고 협조한 정상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에 그쳤습니다. 날이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원이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두 조카를 향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숙부를 바라보다가 착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님, 저는 숙부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부디 그곳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돌무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눈으로 끌려가는 숙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집안을 흔들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밝은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17장 형제가 되어 숙부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재산과 가문이 정식으로 두 형제에게 돌아온 뒤였습니다. 돌무치와 윤서는 나란히 김진사댁 마루에 걸터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지요. 윤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돌무치는 잠시 말이 없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다. 나는 평생을 저작거리에서 자란 몸이라 이런 큰 집이 아직도 낯설구나. 그래도 이제는 형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 지내는 것보다 형님과 함께라면 훨씬 든든할 것입니다. 돌무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떡장수 할멈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이 옥패가 아버지를 찾을 증표라 하셨었지. 그 말씀이 결국 맞았구나. 다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니 대신 형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무치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날 이후 돌무치는 완전히 저작거리 생활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형제는 함께 의논하여 집안 재산의 일부를 풀어 저작거리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곳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형제가 조금이나마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무치가 이렇게 제안했고 윤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소식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그 넉살 좋던 돌무치가 알고 보니 양반과 도련님이었다니. 그것도 진짜 도련님과 형제 사이였다니.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다 있나? 저작거리에는 오랫동안 두 형제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아는 대로 살을 붙여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재미있게 부풀려졌지요. 떡장수 할멈의 옛 좌판 자리에는 두 형제가 세운 작은 구율소가 들어섰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는 곳이었지요. 돌무치는 종종 그곳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도 사람을 대하는 그 넉살과 다정함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8장 혼례를 올리는 날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진사댁에서는 오랜만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윤서와 설아의 혼례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제야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무치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작거리에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겠지요. 설아가 곱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례상 앞에 나란히 선 윤서와 설아는 그간의 풍파가 무색할 만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곰배와 다리 미꺼지 무리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들도 돌무치가 손수 이끌어 자리를 권하니 곧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내가 이런 큰 잔치에 다 와보는구나. 곰배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큰일 날 뻔했네. 이제부터는 이 댁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언제든 편히 드나들게. 윤서가 곰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도련님도 참. 그런 말씀은 소인이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십니다요. 곰배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윤서와 돌무치는 이후 곰배에게 구율소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거지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더없이 적합한 자리였지요. 몸종 아이 역시 그날 이후 돌무치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안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들통이 나서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부터 편히 지내려무나. 돌무치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자 몸종 아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밤 윤서와 돌무치는 오랜만에 단둘이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형님은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댁에 아주 눌러 앉으실 겁니까? 아니면? 윤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무치는 잠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쎄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윤서가 웃으며 형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혼례 다음 날 돌무치는 오랜만에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지내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벗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개똥아. 돌무치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집신을 삼던 개똥은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끔한 도포 차림의 돌무치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뻔했던 것이지요. 또 돌무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날 갑자기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미안하구나. 그동안 말 못할 사정이 많았단다. 돌무치는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개똥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막힌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 양반가 도련님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됐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돌무치다. 저작거리에서 너와 함께 자란 그 돌무치 말이다. 돌무치는 개똥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려무나. 이제 구율소도 생겼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고. 고맙다, 돌무치야.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개똥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불러다오. 그게 제일 편하니까. 돌무치도 마주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벗은 오랜만에 저작거리 좌판에 걸터 앉아 옛날처럼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19장 마무리. 두 얼굴이 똑같았던 이유는 결국 하나의 핏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거지와 도련님,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마는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람의 겉모습이나 신분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말해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옷을 바꿔 입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옷 한 벌로 갈릴 것 같던 운명도 결국 핏줄과 정합해서는 무의미해지는 법이지요. 거지로 자란 형과 양반으로 자란 아우가 서로를 알아본 것은 얼굴이 닮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지켜준다면 신분과 처지가 아무리 달라도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사마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작거리 구율소 앞을 지날 때마다 두 형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